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글로벌의 장혜진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강한 랠리를 펼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실업 지표가 양호했던 데다 미국의 의회에서 부양책을 가동하면서 시장을 힘차게 지지해준 모습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기록적인 급등락을 연출했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은 지난해 2월, 3월에는 폭락세를 연출하다가 이제는 이후 서서히 반등하는가 싶더니 이만큼 반등해도 될까, 이렇게 강한 회복세가 나타나도 될까 싶을 정도로 강한 그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지난해를 마무리했으니까 새해에는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데요. 2021년 신축년에도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증시 투자에 대해서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새해 첫 거래일을 앞두고 연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굿모닝 글로벌 출발합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았던 2020년 뉴욕 증시가 현지 시간 31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며 피날레를 장식했는데요.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에는 이렇게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보합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막판 2시간의 힘을 내주면서 0.65% 올랐습니다. 36,600선을 뚫어낸 채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조금 약한데요. 0.14% 강보합 수준에 머무르면서 12,888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다우 지수와 흐름이 비슷했습니다. 0.64% 오른 3,756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우와 S&P 500 지수는 최고치 기록을 기록했고 또 나스닥 지수 역시나 최고점에 근접해 있는 모습인데요. 코로나19로 추락한 지 몇 달 만에 이 기록적인 반등을 나타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31일 하루 동안에는 한 해의 마지막 거래일을 맞아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거래가 이뤄졌는데요. 이날 시장이 주목한 이슈 보겠습니다. 먼저 실업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했는데요.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2만 명 가까이 감소한 78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이로써 2주 연속 감소세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82만 8천 명보다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때문에 겨울철 고용 악화에 대한 우려를 다소 줄여주는 소식이었습니다. 한편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맥코넬 원내대표가 현금 지급 증액안을 별도로 표결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청을 재차 거절한 가운데 그래도 결국에는 추가 부양안이 통과될 거라는 기대감이 이날장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몇몇 불안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지수가 장중에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분쟁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무역 대표부 USTR은 프랑스와 독일산 항공기 부품과 와인 등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EU의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양측 간의 협상을 일방적으로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한편 변종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 또한 불안 요인입니다. 전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의료 체계의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큰 건데요. 때문에 각국의 이동 제한 조치도 한층 강화된 상황입니다. CNN에 따르면 전일 사망자 수는 3,700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에너지를 제외한 10개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유틸리티가 1.5% 가까이 오르며 가장 강했고 금융주와 부동산, 헬스케어도 1%대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종목 가운데에는 빵주의 경우 1% 안쪽에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넷플릭스가 3% 넘게 오르며 눈에 띄었습니다. 또 반도체 섹터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5% 오르며 강세를 나타냈고 테슬라의 주가 역시 1.57% 상승했습니다. 지난 한 해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록적인 등락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지난 3월 최단 기간 동안 30%의 폭락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상승한 것 이상의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택트 수혜를 입은 주요 기술주들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 그리고 재정당국의 전례 없는 유동성 투입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꼽히고 있는데 그 결과 연간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는 약 43.6% 급등했고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도 각각 16%, 7% 상승했습니다. 특히 3월의 저점과 비교했을 때 나스닥 지수는 무려 88%나 오르며 꾸준히 힘을 내준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에 대한 분석과 상품 시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채린 캐스터와 롯데스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2020 마지막 거래일 미국 증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이렇게 한 해를 마쳤는데 미국 증시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역대급의 롤러코스터를 탔던 2020년 미국 증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신고가로 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한 해 전체의 좀 분위기를 말해줬던 것 같고요. 이날 같은 경우에도 장 막판에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막판에 강했던 미국 증시의 지난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장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한다면은 역시 고용지표 호조를 꼽아볼 수가 있겠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고용 회복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좀 지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니뭐니 해도 2020년은 기술주가 빛났던 한 해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약 한 4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난 2009년 이후에 최대의 연간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 다만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는 11.7%나 상승을 했습니다. 연 상승률이 16.3%였던 것에 비한다면은 막판으로 갈수록 좋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비해서 나스닥이 4분기에 15.7%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 기술주와 다른 업종 간의 균형도 좀 찾아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금값 함께 보시죠. 달러가 계속해서 2년 내 최저치에서 움직이면서 금값은 소폭 상승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는 1,900달러 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올해 25%가량 상승하면서 10년 만에 가장 좋은 최고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온스당 1,901달러 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제 유가도 함께 보시죠.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에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상승을 했지만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예정된 이번 주로 이제 예정된 산유국 회동 등을 주시하는 모습이었는데 영국 등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출몰이 되면서 원유 수요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좀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유가는 20% 넘게 급락을 했고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달러로 가보시죠. 달러 가치는 연말 장세를 맞아서 거래 부진 속에 보합권에서 한 해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현재는 90선을 지켜내지 못한 모습인데요.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해서 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는 여전했지만 백신 보급과 관련해서는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에 따른 실망감에 달러가 눈치 보기 장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투자자들은 올해에도 위험 통화들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흡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등 여러 부담 요인들이 악화되면서 달러화는 점점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6.8%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0년물 국채금리로 가보시죠.
이날 하락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에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코로나19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봉쇄령도 강화가 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난해 1월에는 1.9%까지 치솟았던 국채 금리는 현재는 0.9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떨어졌을 때는 0.38%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다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까지 함께 보시죠. 연일 랠리를 펼치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현재는 6%에 가까운 오름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한때 장중 34,000달러 선까지 돌파하기도 했는데 연간 기준으로 가장 낮았던 수준이 4,000달러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33,000달러, 34,0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고 수치로 보면 300% 넘게 폭등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200%가량 상승하는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외신 소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최진석 팀장님의 픽입니다. 자, 어떤 소식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네, 역사상 가장 빠른 30% 급락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정장에도 가장 빠르게 진입했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 증시가 선전한 데는 빅테크의 역할이 좀 결정적이었는데요. 애플과 아마존을 포함한 기술주 빅7 기업들의 2020년도 시가총액이 무려 3.4조 달러나 증가했다는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빅7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그리고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 아이폰 판매 호조 모멘텀이 지속이 됐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 사업도 괜찮은 가운데서 팬데믹 영향으로 팀즈라는 그 콜라보레이션 앱도 좀 호조세를 보였던 바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붐에 좀 수혜를 받았고요. 구글과 페이스북은 온라인 광고 등의 각각의 주가 상승 요인이 존재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주인공은 무엇보다도 좀 테슬라였죠. 1년간 주가가 거의 9배나 뛰었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760억 달러에서 6,690억 달러 정도로 점프를 했습니다. 차 판매가 역시 좋았던 것이 좋았는데 결국은 최근에 또 연 50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인도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지난해 거의 1조 달러나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존이 7,100억 달러가 증가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4,800억 달러, 알파벳과 페이스북이 합쳐서도 또 4,610억 달러의 시총이 점프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엔비디아 랠리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작년에 주가가 2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서 기술주 시총 7위,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시총 16위로 점프를 했습니다. 팬데믹 수혜에 더한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용 GPU 수요 대박이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 이처럼 빅테크 기업들의 시총이 증가한 것은 전 세계 부호 순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립자가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그리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가 각각 2에서 3위, 그리고 5위에는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의 주도주 역할은 사실 시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든든한데요. 올해에도 이 랠리가 펼쳐지게 될까요? 일단은 좀 기대감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파이퍼 제프리라는 IB에서 애플을 오랫동안 커버했던 유명 애널리스트 짐 먼스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지난해 1월에 애플의 시총이 2조 달러가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좀 요원해 보인다라는 그런 예상이 많았었죠. 하지만은 실제로는 지난해 8월에 애플의 시총이 2조 달러를 돌파한 바가 있었고요. 이 먼스터라는 애널리스트가 이번에는 애플의 시총 3조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2022년도 이익 대비해서 35배 기준의 전망치다. 그러니까 그렇게 과도한 또 밸류에이션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이 전문가는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온라인 전환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쇼핑 시장이기 때문에 이 같은 모멘텀의 수혜를 좀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요, 지난해 연말 쇼핑 시즌의 온라인 비중이 이 전년의 14%에서 19%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술주 쏠림 현상은 경기 민감주로의 순환매를 조금 부추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빅5 기업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S&P 500 지수 가운데서 시가총액 약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쏠림 현상이 강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또 이익 비중을 본다면은 이들 기업들의 비중이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쏠림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경기 회복이 좀 가속화된다라고 한다면은 경기 민감주로의 순환매 전망도 계속해서 좀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JP모건에서 과거보다 오랫동안 좀 순환매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콜을 남긴 바가 있었고, 그리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국채금리 상승세가 결국은 가치주로의 순환매를 야기할 것이다라고 점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질주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간밤에도 6%가량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 34,000달러 선을 돌파를 해냈고, 현재는 33,500달러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올 한 해에만 300%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관련 ETF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자산운용사 바네크에서 지난해 마지막 날이죠. 이 31일에 증권거래위원회에 바네크 비트코인 트러스트라는 이름의 비트코인 ETF를 접수를 했습니다. 만일 이 SEC에서 신청을 승인하면 이는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ETF가 될 텐데요. 하지만 이전에도 바네크는 두 차례나 비슷한 상품을 기획을 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다행히 이번만큼은 최근 들어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메이저 보험사죠. 매스뮤추얼은 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에 나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팔 그리고 스퀘어 등도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100% 확신을 할 수 없다라는 상황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암호화폐에 비관적이었던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이 작년 말 사임을 했지만 신임 위원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일 뿐더러 여기에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재무장관으로 바뀐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기조는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설명도 덧붙여졌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열기가 뜨겁긴 한가 봅니다. 이제 다시 한번 ETF를 신청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기관 투자자의 투자 열풍 외에도 또 페이팔과 스퀘어 등의 이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든든한 좀 매수자 역할을 하는 것이 비트코인 ETF가 다시 좀 나올 만한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도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 상승 베팅이 많고, 이런 또 낙관론이 ETF 설립과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BI에서는 그 지지 기반이 2015년, 2017년보다 강하다라면서 5만 달러를 점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BTIG에서도 올해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드비어 그룹이라는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금보다도 코인을 또 안전자산으로 더욱더 좀 선호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저희가 낙관론만 주로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은 어떻게 될까요? 네, 비관론도 분명히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비관론 쪽에서 많이 좀 얘기를 하는 로직은 많이 사주는 주체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한다. 하지만은 이게 과연 실제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까? 이 같은 의구심을 근거로 좀 비관론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월가의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비트코인은 통화가 아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거품은 꺼질 것이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좀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 이코노미스트인 데이비드 로젠버그라는 인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비트코인이 거품 상태에 놓인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요소도 투자자들이 좀 이해하기는 힘든 그런 요소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연휴 동안 있었던 글로벌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뉴스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조절 소식에 11% 급등한 채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빅3 통신사가 미국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르면 7일 거래가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퀀텀스케이프가 테슬라를 무너뜨릴 강력한 배터리 스타트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최진석 팀장님의 픽인데요. 웨스턴 디지털과 관련된 소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에 미국 증시 특징주 가운데서 굉장히 좀 눈에 띄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HDD 및 SDD 제조사인 웨스턴 디지털이었는데요. 무려 주가가 11% 정도나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 2위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그 설비 투자, 캐펙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같은 투자 속도 조절 보도 때문이었는데요. 블룸버그가 국내 언론을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램 투자를 2020년도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이 이미지 센서로의 라인 전환을 통해서 사실상 올해 D램을 투자를 축소할 계획임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역시도 투자 집행을 좀 보수적으로 오랫동안 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사는 반면에 낸드와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투자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웨스턴 디지털의 이날 주가가 11% 이상 급등을 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또 4.5% 정도 급등을 하면서 이날 또 다른 특징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소식이 이 미국의 반도체 세부 섹터별로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트렌드포스의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020년도 3분기 기준으로 D램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41%로 1위고요. SK하이닉스가 28%로 2위, 그리고 마이크론이 25%로 3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낸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33%, 그리고 도시바의 키오시아가 21%, 웨스턴 디지털이 바로 14%로 3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업황이 좀 좋아야지 업계 1, 2위 외에도 좀 떨어지는 물량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 입장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투자를 좀 조절한다라는 방침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자 결국은 이 같은 보수적인 투자 집행을 자신들의 호재로 좀 해석을 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메모리 부문의 익스포저가 높은, 그러니까 메모리 칩 업체 장비를 좀 많이 팔아야 하는 장비주 중에 이 대표적인 이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날 주가가 2.5% 정도나 빠졌습니다. 이렇게 일부 장비주는 좀 빠지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작년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올해 전망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추천주 탑100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최소 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업황 전망이 양호하다라는 쪽으로 이 월가의 분위기는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주호증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과 그리고 산업 전반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 수요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전망이 밝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티펠이라는 IB에서도 이 장비 시장의 성장 모멘텀이 강력하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다만 이제 노스랜드 캐피털이라는 또 소형 IB 같은 경우에는 IT 기기의 수요가 결국 팬데믹 완화와 동시에 좀 감소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반도체 시장이 좀 공급 과잉 문제에 쏠릴 것이다라는 그런 일부 비관론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탑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미주호에서는 자동차와 산업용 그리고 스마트폰용과 메모리 엔드마켓이 유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MD와 브로드컴, 마이크론과 퀄컴을 탑픽으로 꼽고 있었고요. 그리고 웨스파고에서는 스마트폰과 데이터 센터 수요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을 탑픽으로 꼽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3대 통신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 새해를 맞으면서 뉴욕 증시에서 퇴출될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당 기업은 차이나 모바일과 차이나 유니콤 그리고 차이나 텔레콤이 되겠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이죠.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총 35개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죠. SMIC를 포함해서 중국 해양석유총공사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3개 기업이 이번에 첫 타자가 된 것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이르면 7일에서 11일 사이에 이들 기업의 주식 거래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한 이후에 증시 퇴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뿐만이 아닙니다. MSCI, 푸시러셀, 나스닥, 그리고 S&P 글로벌 다우존스 지수 등 주가 지수를 발표하는 업체들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을 모두 지수에서 삭제를 해야 되는데요. 이 중 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97년 뉴욕 증시에 처음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국유 기업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 거래가 허용된 첫 회사인데요. 자, 이런 만큼 여기에 대한 피해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엇갈린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뉴욕 증시 퇴출이 중국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상하이와 홍콩 증시에서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미중 갈등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홍콩 증시에 2차 기업 공개를 해온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에서는 미국 내 자본 조달길이 막힌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충격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물론이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대중 압박 강화에 찬성을 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가결된 이 국방수권법만 보더라도 미국 국방부는 매년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들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중 갈등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또 집중을 할 만한 그런 사안인데요. 새해 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결국은 미중 간의 일정 수준의 긴장감은 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이 민주당도 좀 강경한 그런 입장을 내비친 그런 이 당이고요. 그리고 중국 굴기를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좀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갈등은 좀 감내를 해야 한다라는 게 월가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 같은 이슈에 내성이 생겼죠.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트럼프보다는 예측 가능한 인물이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조금은 나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웨드부시라는 IB에서는 올해 IT 업종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이 트럼프 때보다 약할 것이다라고 예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하게 됐을 때 피해를 보게 될 업종 그리고 수혜를 입게 될 업종이 아주 뚜렷하게 나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피해 업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대표적으로는 아예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좀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있겠죠. 최근에 알리바바가 연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자국의 규제 때문이지만은 이 같은 미중 갈등 요소에도 꾸준하게 좀 타격을 받아왔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반도체와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 아니면은 이제 중국 소비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큰 애플이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스타벅스 등의 기업들이 좀 이 피해 업종으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해 내내 저희가 미중 갈등을 겪어오면서 이 같은 이슈에 이 기업들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좀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점을 저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이 타격을 좀 받더라도 단기 차익 실현의 비밀 정도를 주는 성격이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뉴스는 전채린 캐스터의 픽입니다. 테슬라를 무너뜨릴 강력한 스타트업이 등장을 했다고요? 네, 제목부터 강력한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전기차 기업들의 랠리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죠. 그중에서도 부각된 신생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퀀텀스케이프인데요. 퀀텀스케이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기업입니다. 폭스바겐과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지난 11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뒤 주가가 폭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공모가 23.5달러에서 출발해서 지난 22일에는 132.73달러까지 오르면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31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84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이 상승폭을 다소 많이 반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때 상승률 측면에서는 테슬라와 맞먹기도 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시총이 306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한때 포드의 시총을 넘어선 수준이라는 점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는 여러 가지 이상적인 특징을 갖춰서 꿈의 배터리다라고도 불리는데요. 아마도 테슬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액체 전해질이 부피가 크고 또 과열되기가 쉬워 폭발 위험성이 크다는 이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전고체 배터리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꿔줌으로써 위험성은 낮추면서도 충전 시간은 단축시키고 그리고 성능을 높일 수 있어 이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퀀텀스케이프가 개발 중인 리튬 메탈 배터리는 부피가 작고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특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15분 만에 80%를 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은 2025년쯤 이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선보일 계획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사실 2025년이면은 아직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팀장님, 퀀텀스케이프의 잠재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해서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그리고 안정성이 좀 월등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올해 이제 공개를 하겠다. 그리고 1, 2년 후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폭스바겐과 2025년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탑재차를 출시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즉 그때는 돼야지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포춘지에 따르면요, 모든 게 잘 풀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이 퀀텀스케이프의 2025년도 매출이 3,900만 달러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2.75억 달러, 그리고 27년도에는 3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본다면은 현재 시장이 지금으로부터 6년 후, 그러니까 2027년도의 실적을 내다보고 좀 배팅을 한다는 점에서는 아무리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과 종목 뉴스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전채린 캐스터,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